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외곽 지역에는 한국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 가족이 정착하고 있었다. 박유나는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아버지 박민수 교수가 오리건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유나가 처음 웨스트뷰 고등학교의 정문을 바라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학교 건물은 한국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넓은 캠퍼스와 푸른 잔디밭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괜찮을 거야, 유나야. 어머니 김소영이 차 안에서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아이인지 아니까 금방 친구들도 많이 사귈 거야. 하지만 유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인터넷에서 미국 학교 생활에 대해 찾아본 정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등교 첫날 아침, 유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한복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입고 깔끔하게 빗은 긴 검은 머리를 뒤로 묶었다. 한국에서는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곳에서는 어떨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학교 사무실에서 시간표와 사물함 번호를 받은 후 유나는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 교실을 찾아 복도를 걸었다. 307호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약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이 백인 학생들이었고 몇 명의 히스패닉계와 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이 보였다. 하지만 아시아계 학생은 유나가 유일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나입니다. 유나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녀의 한국식 억양이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렸던 것 같았다. 오, 새로운 국제학생이네요. 존슨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반갑습니다, 유나. 저기 뒤쪽 빈자리에 앉으세요. 유나가 뒤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학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또 아시아 애가 왔네. 부모가 의사인가 봐. 한국인이래.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들이 그녀의 귀에 닿았지만 모른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수업 시간 동안 유나는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어는 유창했지만 여전히 한국식 억양이 남아 있었고 이것이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었다. 주변 학생들이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먹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음식이었다. 몇몇 학생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고 어떤 학생은 코를 찡그리기도 했다. 저게 뭐야? 생선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근처 테이블에서 금발의 여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급히 김밥을 싸서 가방에 넣고 자리를 떴다. 첫날의 나머지 시간들도 비슷했다. 수학 시간에는 문제를 빨리 풀자 역시 아시아 애들은 수학 잘해라는 말을 들었고 미술 시간에는 중국 글자 잘 쓰겠네라는 농담을 들어야 했다. 유나는 자신이 중국인이 아니라고 정정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학교 시간, 유나는 어머니가 마중 나온 차에 타며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어땠어, 유나야? 친구들 만났어? 어머니의 기대에 찬 질문에 유나는 그저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서 3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의 친구들이 그리웠고 한국의 학교 생활이 간절히 그리워졌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아버지의 꿈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일부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특히 브래드 맥도날드라는 덩치 큰 백인 남학생과 그의 무리가 문제였다. 화요일 점심시간 유나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도서관까지 따라와서는
그녀가 앉은 테이블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야, 니아오. 브래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도서관 사서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저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유나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럼 뭐야? 일본인? 태국인? 브래드의 친구 제이슨이 끼어들었다. 다 똑같잖아. 저는 한국인이에요. 유나가 다시 말했지만 그들은 웃기라도 하듯 웃어댔다. 한국? 북한 말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김정은이랑 친척이야. 유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책을 챙겨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브래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야, 가지마. 우리가 궁금한 게 많다고.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나라에서는 정말 개먹어? 유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화났나? 귀엽네. 제이슨이 유나의 한국식 억양을 흉내내며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도서관 사서마저 애매한 표정으로 외면했다. 금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유나가 혼자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브래드와 그의 무리가 다가왔다. 어이, 옐로우 몽키. 브래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카페테리아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되었다. 유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옐로우 몽키라는 말은 아시아인에 대한 극도의 인종차별적 표현이었다. 그녀는 이런 말을 실제로 들을 줄은 몰랐다. 중국으로 돌아가. 제이슨이 소리쳤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옐로우 몽키. 옐로우 몽키. 몇몇 학생들이 따라서 외치기 시작했다. 유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더욱 크게 웃었다. 원숭이가 걷는 법을 까먹었나? 브래드가 유나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말했다. 바로 그때 카페테리아를 감독하던 윌슨 선생님이 다가왔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누군가 이 상황을 중단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윌슨 선생님은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자, 모두 점심 먹어야지라고 말할 뿐이었다. 명백한 인종차별 상황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카페테리아에서 뛰쳐나왔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정말 나는 원숭이처럼 보이는 걸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그날 오후 유나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옐로우 몽키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어떤 학생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지나갈 때마다 키득거렸고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쳐다보았다. 학교 후 어머니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도 유나는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창피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날 밤 유나는 한국에 있는 절친 지수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지수야, 나 진짜 힘들어. 여기 애들이 나한테 옐로우 몽키라고 해. 뭐라고? 진짜야? 그거 완전 인종차별이잖아. 선생님한테 말했어? 선생님도 그냥 웃고 넘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유나야, 너무 참지 마. 그런 애들한테는 맞서 싸워야 해. 하지만 유나에게는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유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브래드와 그의 무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유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 유나가 사물함을 열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종이를 펼쳐보니 큰 글씨로 중국 바이러스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쪽에는 한국어를 흉내낸 듯한 이상한 글자들이 낙서되어 있었다. 유나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일부러 자신의 사물함에 이런 쪽지를 넣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모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나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그 말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차이나 바이러스. 자신이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점심시간 유나는 카페테리아 대신 운동장 뒤편의 작은 벤치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도 평화롭지 못했다. 여기 숨어 있었네. 제이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친구 둘과 함께 유나를 찾아온 것 같았다. 혼자 뭐해? 김치 먹어. 그들이 낄낄거리며 다가왔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려 했다. 하지만 제이슨이 그녀의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엑, 저게 뭐야?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냄새도 이상하고. 실제로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불고기와 나물 반찬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았다. 마스크는 왜 안 써? 바이러스 퍼뜨리지 말고. 다른 친구가 말했다. 저는 아프지 않아요. 유나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너 자체가 바이러스잖아.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 제이슨이 말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유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화냈네. 무서워라. 그들이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유나는 혼자 남겨진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도시락 속의 음식들이 눈물로 흐려져 보였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들이었는데 그것마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유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낯선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다. 열어보니 자신이 학교 복도를 걷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입은 마스크 벗어봐라, 바이러스냐? 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몰래 촬영해서 SNS에 올렸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유나는 급히 그 메시지를 차단했지만 이미 여러 명이 그 사진을 본 것 같았다. 댓글에는 학교 친구들로 보이는 계정들이 웃음 이모티콘을 달아놓았다. 집에 돌아온 유나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불러도 나가지 않았다. 배 안 아파요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유나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어? 유나는 말하고 싶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이 이주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박사과정을 위해 매일 밤늦게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며 온갖 일을 다 해내고 있었다. 내가 이런 일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어. 유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유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한국 친구들의 즐거운 일상이 SNS에 올라와 있었다. 학교 축제 사진, 친구들과의 셀카,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것이 그리웠다. 유나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지 실감했다. 새벽 2시, 유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쓰던 일기장이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사물함에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쪽지가 있었다.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다. 점심시간에도 또 놀렸다. 내가 먹는 음식까지 이상하다고 한다. 내 사진을 몰래 찍어서 SNS에 올린 사람도 있다. 정말 화가 나고 슬프다.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말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내일 또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불안해졌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유나는 그렇게 길고 긴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3주차 월요일, 유나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스페인어 시간에 새로운 전학생이 소개되었다. 에스텔라 라미레즈라는 이름의 멕시코계 소녀였다. 그녀는 유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긴 검은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조용해 보이는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텔라 라미레즈입니다. 텍사스에서 왔어요. 에스텔라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다. 그녀의 영어에도 약간의 억양이 있었다. 유나는 에스텔라를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아마도 자신과 같이 소수민족이라는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점심시간 유나가 혼자 카페테리아 구석에 앉아 있는데 에스텔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에스텔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물론이에요. 유나가 대답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밝아졌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도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에스텔라가 말했다. 적응하기 힘들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 온 지 3주 됐는데 아직도 어려워요. 유나가 대답했다. 에스텔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학 오니까 다들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특히 그녀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유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유나와 에스텔라는 종종 함께 점심을 먹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유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수요일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브래드와 그의 무리가 또다시 나타났다. 어이, 옐로우 몽키. 친구 생겼네.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다. 멕시코 애랑 짝꿍이야. 에스텔라가 움찔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국제 모임이야? 제이슨이 끼어들었다. 불법 체류자들 모임? 유나는 에스텔라를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부? 뭘 공부해? 어떻게 미국 시민권 받는지? 브래드가 큰 소리로 웃었다. 도서관 사서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지만 여전히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에스텔라와 유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스텔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스텔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익숙해요. 텍사스에서도 비슷했거든요. 유나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에스텔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에 살았는데도. 에스텔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멕시코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머니는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유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저도. 유나가 입을 열었다. 저도 매일 이런 일이 있어요. 옐로우 몽키라고 하고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고. 에스텔라가 유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공감과 이해의 빛이 있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에스텔라가 속삭였다. 네, 우리는 그냥 공부하고 싶을 뿐인데. 유나가 대답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함께 있을 때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목요일 방과 후 두 사람은 학교 뒤편의 작은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에스텔라가 스페인어로 된 시집을 읽고 있었고 유나는 한국어 소설을 읽고 있었다. 한국어 책이에요? 에스텔라가 관심을 보였다. 네, 한국 소설이에요. 가끔 읽으면 고향이 그리워져요. 유나가 대답했다. 저도 스페인어 시를 좋아해요.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시들이에요. 에스텔라가 미소를 지었다. 언어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영어로만 말하다 보면 뭔가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유나가 말했다. 맞아요. 스페인어로 생각하는 것과 영어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에스텔라가 공감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한국의 사계절, 한국 음식, 한국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스텔라는 멕시코의 전통, 가족의 역사, 텍사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들려주었다. 가끔 제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어요. 에스텔라가 솔직하게 말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멕시코계라서 완전히 미국인 취급을 못 받고 그렇다고 멕시코에 가면 거기서도 미국인 취급받고.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미국 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한국이 그리워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또 다를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런 복잡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금요일 유나와 에스텔라는 미술 시간에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다. 주제는 나의 정체성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 유나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콜라주를 만들었다. 태극기의 색깔, 한글 글자, 그리고 미국의 성조기를 조화롭게 배치했다. 에스텔라는 멕시코의 전통 색깔과 미국의 상징들을 혼합한 페인팅을 그렸다. 선인장과 자유의 여신상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이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유나가 에스텔라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당신 것도 정말 의미 있어요. 두 문화가 이렇게 조화롭게 표현될 수 있다니. 에스텔라가 대답했다. 미술 선생님인 데이비스 선생님도 두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은 듯 했다.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네요. 여러분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다.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거 뭐야? 너무 복잡해. 한 학생이 속삭였다. 외국인들은 항상 저런 걸 그리네.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유나와 에스텔라는 이런 반응들을 들었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았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날 하교길,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고마워요. 에스텔라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유나가 물었다. 친구가 되어줘서요.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유나도 미소를 지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많이 힘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유나의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다. 에스텔라라는 친구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하지만 여전히 브래드와 그의 무리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도 여전히 불편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 박민수 교수가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연구실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말했다. 내 연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더라고. 어떻게요? 어머니가 관심을 보였다. 맞서서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했어. 그랬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내 전문성을 인정하더라고.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유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맞서 싸운다. 유나야,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아버지가 갑자기 유나에게 물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학교에서의 일들을 숨겨왔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다. 사실은 유나가 입을 열었다. 학교에서 좀 힘든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떤 일인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옐로우 몽키라는 모욕,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쪽지, SNS에 올라간 자신의 사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크고 작은 차별들.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도 했어요. 아버지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야, 너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해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때 아버지가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나야, 맞서 싸우는 것도 용기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해. 자신감이요? 그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먼저 내가 알아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너를 존중하게 돼.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유나야, 한국에서 태권도 배웠던 거 기억나? 네, 중학교 때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때 왜 태권도를 시작했는지 기억나? 유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몸이 약해서 건강해지려고 시작했어요. 맞아.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면서 어떻게 변했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의도 배우고 정신력도 강해졌고.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야.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단련하는 거야.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서는 법을 배우는 거지. 지금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가 제안했다. 하지만 여기서 태권도장을 찾기가. 아니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말했다. 중요한 건 몸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거니까.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자신의 태권도복을 꺼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하얀 도복이었다. 허리에 매는 띠는 빨간 띠였다. 중학교 때 열심히 수련해서 따낸 띠였다.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예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태권도장에서 차렷, 경례, 하던 목소리,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무도입니다라던 관장님의 말씀, 그리고 매일 반복했던 기본 동작들. 다음 날 일요일, 유나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을 찾았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운동복을 입고 혼자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유나가 기본 자세를 취하며 품새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이 기억하지 못해서 어색했다. 3년 넘게 하지 않았던 동작들이었다. 하지만 점차 몸이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태극 1장, 태극 2장. 하나씩 품새를 해나가면서 유나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기마 자세. 유나가 혼자 구령을 하며 자세를 취했다. 허벅지가 아팠지만 참았다. 중학교 때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정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30분 정도 수련을 마친 후 유나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상쾌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다. 이제부터 매일 연습해야겠다. 유나는 마음먹었다. 그날부터 유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서 태권도 수련을 했다. 기본 동작, 품새, 발차기 연습.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갔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유나의 걸음걸이가 전보다 당당해졌고 자세도 곧게 펴졌다.
아직 브래드와 그의 무리들이 괴롭히기는 했지만 유나의 반응이 달라졌다. 어이, 옐로우 몽키. 브래드가 또다시 소리쳤을 때 유나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이름은 유나예요. 유나가 분명하게 말했다. 브래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예전의 유나와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뭐,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니라 제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유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에스텔라가 유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예전에 조용하고 위축된 유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유나. 에스텔라가 작은 소리로 불렀다. 괜찮아요? 유나가 에스텔라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에스텔라가 유나에게 물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태권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유나가 대답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태권도요? 정말 멋있어요. 유나는 에스텔라에게 태권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단순히 격투기가 아니라 정신수양의 의미가 크다는 것, 예의와 인내를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에스텔라가 관심을 보였다. 정말요? 그럼 함께 해요. 유나가 기뻐하며 말했다. 다음 날부터 유나와 에스텔라는 함께 공원에서 태권도 수련을 시작했다. 유나가 에스텔라에게 기본 동작들을 가르쳐 줬다. 차렷. 유나가 구령을 했다. 네. 에스텔라가 대답하며 자세를 취했다. 태권도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도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이에요. 에스텔라는 진지하게 유나의 가르침을 들었다.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나가 앞차기 동작을 시연했다. 에스텔라가 따라 해봤지만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연습하면 돼요. 유나가 격려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수련했다. 점점 에스텔라의 동작도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유나. 에스텔라가 어느 날 말했다.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마음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저도요.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나요. 유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의 변화는 학교에서도 눈에 띄었다. 걸음걸이가 당당해졌고 자세가 곧게 펴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다. 10월 둘째 주 화요일 체육 시간이었다. 오늘은 농구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유나는 농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 에스텔라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기로 했다. 유나와 에스텔라는 같은 팀이 되었고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상대팀이 되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브래드 팀은 노골적으로 유나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공을 패스할 때도 일부러 유나에게 세게 던졌고 수비할 때도 과도하게 몸싸움을 걸었다. 야, 조심해. 제이슨이 유나에게 공을 던지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공은 유나가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유나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공을 피했다. 태권도 수련으로 단련된 반사신경 덕분이었다. 피했네. 반사신경 좋은데?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다. 경기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브래드는 드리블을 하다가 일부러 유나에게 돌진했다. 유나가 피하려 했지만 브래드의 어깨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다. 유나가 바닥에 넘어지며 소리쳤다. 무릎이 아팠다. 미안, 안 보였어. 브래드가 가짜로 사과하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유나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브래드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차이나 조심 좀 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다쳐. 체육관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유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지난 몇 주 동안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기른 정신력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저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 유나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뭐 어때? 다 똑같잖아. 브래드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 순간 브래드가 다시 유나에게 농구공을 던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유나의 머리를 겨냥한 것 같았다. 하지만 유나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태권도에서 배운 손칼 맞기 동작으로 공을 쳐냈다. 공은 브래드에게 다시 날아갔다. 와! 몇몇 학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브래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예상치 못한 유나의 반응이었다. 뭐야, 싸우자는 거야. 브래드가 유나에게 다가왔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참지도 않을 거예요. 유나가 태권도 기본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체육 담당 존슨 선생님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얘들아. 선생님, 제가 먼저 공격했어요. 브래드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진실을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브래드가 먼저 유나한테 공을 던졌어요. 에스텔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브래드가 일부러 그랬어요. 다른 학생도 증언했다. 브래드는 화가 나서 유나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유나는 태권도에서 배운 막기 동작으로 그의 주먹을 막았다. 그리고 재빠르게 브래드의 팔을 잡아서 꺾었다. 아! 브래드가 아픔에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다.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 작고 조용했던 한국 소녀가 학교에서 가장 덩치 큰 불량 학생을 한순간에 제압한 것이다. 유나는 브래드를 제압한 후 즉시 손을 놓았다.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필요 이상의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자신을 보호한 것뿐이에요. 브래드는 팔을 부여잡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존슨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했다. 브래드, 넌 교장실에 가야겠다. 유나, 넌 정당방위였으니까 괜찮다.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명확했기 때문에 유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임이 인정되었다. 브래드가 먼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물리적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체육 시간이 끝난 후 학생들은 유나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한 학생이 말했다. 태권도 배웠어? 다른 학생이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인 거야? 또 다른 학생이 궁금해했다. 에스텔라가 유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태권도는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날 하교길,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 조용한 한국 애가 브래드를 눕혔다고. 진짜야? 유나가 태권도 한다던데. 완전 멋있었어. 브래드 그거 자업자득이지. 맨날 괴롭히더니. 복도를 걸으면서 유나는 이런 대화들을 들을 수 있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호기심의 시선이었다. 다음 날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나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했고 어떤 학생들은 태권도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유나, 태권도 언제부터 배웠어? 수학 시간 전에 옆자리 학생이 물었다. 중학교 때부터요. 3년 정도 배웠어요. 유나가 대답했다. 와, 대단해.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구나. 점심시간 유나와 에스텔라가 카페테리아에 들어서자 여러 학생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유나, 여기 앉을래? 제니퍼라는 백인 여학생이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했다. 정말요? 유나가 놀라며 물었다. 물론이야. 어제 일 정말 멋있었어.
프레드는 원래 성격이 안 좋기로 유명했거든. 유나와 에스텔라는 제니퍼의 테이블에 앉았다. 거기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마이클이야. 어제 체육관에서 봤어. 정말 어메이징했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이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보호한 것뿐이에요. 유나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게 더 멋있는 거야. 제니퍼가 말했다. 프레드 같은 애들은 누군가 맞서 싸워야 정신을 차려. 그런데 태권도 정말 어려워.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유나는 태권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이 중요하다는 것, 예의와 인내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우와, 생각보다 철학적이네. 마이클이 감탄했다. 한국의 전통 무술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거예요. 유나가 설명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유나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음식은 어때? 매워. 제니퍼가 물었다. 김치는 좀 매워요. 하지만 불고기는 안 매워요. 달콤해요. 유나가 대답했다. 언젠가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어. 마이클이 말했다. 유나는 오랜만에 자신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예전에는 이상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흥미롭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오후 수업 시간 영어 시간에 존슨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했다. 얘들아, 우리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지. 선생님은 유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야. 어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 어떤 교훈이요? 한 학생이 물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그리고 용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야. 수업 후 존슨 선생님이 유나를 따로 불렀다. 유나, 어제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감사해요, 선생님. 그리고 미안해. 내가 진작에 브래드의 행동을 막았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 깊게 살펴볼게. 만약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말해. 방과 후 유나와 에스텔라는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유나, 정말 대단해요. 에스텔라가 말했다. 뭐가요? 어제 일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유나가 격려했다. 그런데 진짜 무서웠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맞서 싸우는 것도 용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요. 유나 덕분이에요. 저도 당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유나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정말이야?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다. 네,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해치지 않고 그냥 제 자신을 보호했어요. 잘했어, 유나야.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야. 아버지가 당부했다. 알아요, 아빠. 저도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해해.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지. 하지만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그날 밤 유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 날이었다. 드디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프레드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운 것이 옳았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태권도를 다시 시작한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 몸만 단련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강해진 것 같다. 그리고 에스텔라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다음 날부터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유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시아인은 약하다는 편견이 깨진 순간이었다. 유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유나의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에스텔라에게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항상 조용히 구석에 있던 그녀가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목요일 스페인어 시간, 가르시아 선생님이 히스패닉 문화에 대한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였다. 예전 같았으면 에스텔라는 뒤로 숨었겠지만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손을 들었다. 저 할게요. 에스텔라가 말했다. 가르시아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에스텔라. 좋아. 에스텔라는 앞으로 나가서 멕시코의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 죽은 자의 날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다.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는 단순히 죽음을 기리는 날이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조상들을 기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에스텔라의 발표는 열정적이고 의미가 깊었다. 우리 할머니는 매년 이날 조상들을 위한 제단을 만드셨어요. 꽃과 음식 그리고 조상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올려놓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서 박수가 터졌다.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네요, 에스텔라. 가르시아 선생님이 칭찬했다. 멕시코 음식도 소개해 줄 수 있어? 한 학생이 물었다. 물론이죠. 에스텔라가 밝게 대답했다. 수업 후 유나가 에스텔라에게 다가갔다. 정말 멋있었어요. 발표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유나. 에스텔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요? 네. 당신이 브래드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내 문화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점심시간 두 사람은 제니퍼와 마이클의 테이블에 앉았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에스텔라,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 제니퍼가 말했다. 고마워요. 처음엔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멕시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마이클이 궁금해했다. 타코스도 좋지만 저는 제 할머니가 만드신 몰레가 제일 좋아요. 몰레가 뭐야? 초콜릿이 들어간 소스예요. 복잡한 향신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기 어렵지만 정말 맛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초콜릿이 들어간 소스라니. 에스텔라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굴이 밝아졌다. 예전에는 숨기고 싶어 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런데 유나는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해? 제니퍼가 물었다. 저는 불고기랑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리고 떡볶이도요. 떡볶이? 이름이 재미있네. 매콤달콤한 떡 요리예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언젠가 먹어보고 싶어. 마이클이 말했다. 그럼 만들어줄게요. 유나가 제안했다. 정말이야? 우와, 좋아. 에스텔라도 아이디어를 냈다. 저도 타코스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이랑 멕시코 음식 파티 어때요? 완전 좋은 아이디어야. 제니퍼가 기뻐했다. 이렇게 해서 다문화 음식 파티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유나와 에스텔라는 함께 태권도 수련을 했다. 에스텔라의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번에는 발차기 연습해볼까요? 유나가 제안했다. 네. 에스텔라가 앞차기를 시도했다. 처음보다 훨씬 안정된 자세였다. 좋아요. 많이 늘었어요. 유나가 격려했다.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강해진 느낌이에요. 수련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유나, 고마워요. 에스텔라가 갑자기 말했다. 또 뭐 때문에요? 모든 것 때문에요. 친구가 되어주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용기를 주고.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저도 당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변했네요. 맞아요.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는 당당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에스텔라가 학교 신문에 기고문을 제출한 것이다. 정말 신문에 글을 써? 유나가 놀라며 물었다. 네. 다문화에 대한 글이에요. 우리 같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이야기요. 그리고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도요. 우와, 정말 대단해요. 브리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승인해줄게. 정식 서류 작성해서 내주면 돼. 그 주 금요일, 첫 번째 한목소리 클럽 모임이 열렸다. 가르시아 선생님의 교실에서 진행됐다. 자, 모두 환영해요. 가르시아 선생님이 인사했다. 이런 클럽이 생긴다니 정말 기쁘네요. 참석한 학생은 총 12명이었다. 처음 모였던 8명에 더해 새로운 학생들도 참여했다. 먼저 우리 클럽의 목적을 정해볼까요? 유나가 말했다. 학생들이 의견을 나눴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편견과 차별에 맞서기,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소수민족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가르시아 선생님이 정리했다. 모두 좋은 목적들이네요. 이걸 바탕으로 클럽 헌장을 만들어보죠. 첫 번째 활동으로는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켄지가 먼저 시작했다. 일본의 다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다도의 정신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에요. 파티마는 소말리아의 전통 의상을 보여줬다. 이건 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전통 드레스예요. 각 무늬마다 의미가 있어요. 라비는 인도의 힌두교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홀리 축제는 색깔의 축제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색깔 파우더를 뿌리며 기쁨을 나눠요. 유나는 한국의 추석에 대해 설명했다. 추석은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에요. 송편이라는 특별한 떡을 만들어 먹어요. 에스텔라는 멕시코의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를 다시 한번 소개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각자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였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정말 흥미로워요. 제니퍼가 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세상이 정말 넓다는 걸 느껴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아요. 마이클이 동의했다. 가르시아 선생님이 박수를 쳤다. 정말 훌륭한 첫 모임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문화체험 행사는 어떨까요? 켄지가 제안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각국 음식도 만들어보고 전통 의상도 입어보고. 파티마가 말했다. 그럼 11월 말에 큰 행사를 열어볼까요? 유나가 제안했다. 한목소리 문화 페스티벌. 에스텔라가 이름을 지었다.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다음 주부터 학생들은 축제 준비에 열심히 참여했다. 각자 자신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을 준비했다. 유나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 엄마, 불고기랑 김밥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복도 입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 한복 중에서 제일 예쁜 걸로 입자. 에스텔라는 할머니에게 타코스 만드는 법을 배웠다. 아빌라, 저 학교에서 멕시코 음식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가 정말 대견해. 할머니가 스페인어로 대답했다. 켄지는 부모님께 다도 도구를 빌려달라고 했다.
학교에서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일이구나. 우리가 도와줄게. 아버지가 말했다. 11월 25일, 드디어 한목소리 문화 페스티벌이 열렸다.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큰 행사를 진행했다. 각국의 부스가 설치되었다. 한국 부스에는 한복을 입은 유나가 서 있었고, 불고기와 김밥,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멕시코 부스에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에스텔라가 타코스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일본 부스에서는 켄지가 다도 시연을 하고 있었고, 소말리아 부스에서는 파티마가 전통 의상과 액세서리를 전시하고 있었다. 우와, 정말 대단해. 방문한 학생들이 감탄했다.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한국 부스에서 떡볶이를 맛본 학생이 말했다. 한복 정말 아름다워요. 입어봐도 되나요? 한 여학생이 물었다. 물론이죠. 유나가 기꺼이 도와줬다. 멕시코 부스에서는 에스텔라가 타코스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렇게 토르티아에 고기를 올리고 채소를 넣고 에스텔라의 설명을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일본 부스에서는 켄지의 다도 시연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니. 한 학생이 감탄했다. 축제는 큰 성공이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고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찾아왔다. 축제 마지막에 유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목소리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제 문화를 숨기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때로는 차별하기도 했거든요. 회장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우리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목소리 클럽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차별과 편견에 맞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목소리로요.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에스텔라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저도 유나처럼 제 문화를 숨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어디서 왔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는 이 학교의 소중한 구성원이에요. 축제가 끝난 후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존슨 선생님이 말했다. 이런 축제를 통해 우리 학교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요로운지 알 수 있었어요. 내년에도 꼭 해야겠어. 학생회장 브리트니가 말했다. 한목소리 클럽 정말 대단해. 다른 학생들도 칭찬했다. 그날 밤 유나는 부모님에게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유나야.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다니.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래야지. 우리 문화는 아름답고 소중한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문화들도 정말 아름다워요. 모든 문화가 각각 특별해요. 아버지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날 밤 유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한목소리 문화 페스티벌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은 몰랐다. 몇 달 전만 해도 학교에서 숨어 다니던 내가 이제는 300명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에스텔라와 함께 만든 이 클럽이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우리 학교는 정말 하나가 된 것 같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곳이 되었다. 한목소리 클럽의 창립과 첫 번째 축제는 웨스트뷰 고등학교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다양성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되었다. 12월이 되면서 웨스트뷰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한목소리 클럽의 영향으로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유나는 이제 학교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유나가 복도를 걸어가자 1학년 아시아계 학생이 다가왔다. 유나 선배. 그 학생이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 이름이 뭐야? 유나가 친근하게 물었다. 저는 케빈이에요.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지.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어도 어렵고. 가끔 이상한 시선도 받고요. 유나가 케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혼자가 아니니까. 정말요? 물론이야. 한 목소리 클럽에 와봐.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케빈의 얼굴이 밝아졌다. 고마워요, 선배.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새로 온 국제 학생들이나 소수민족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스럽게 유나를 찾아오게 되었다. 점심시간 한 목소리 클럽 테이블은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가장 큰 테이블이 되었다.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유나, 다음 주 학교 신문에 너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린다던데? 제니퍼가 물었다. 특집 기사요? 응. 올해의 학생 후보로 선정됐다고 들었어. 정말이야? 에스텔라가 놀라며 물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유나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너만큼 학교를 변화시킨 학생은 없어. 마이클이 말했다. 맞아요. 유나 덕분에 우리 학교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켄지가 동의했다. 그날 오후 유나는 교장실에 불려갔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밝았다. 유나, 앉아라. 윌리엄스 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교장 선생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우리 학교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유나가 긴장하며 들었다. 한 목소리 클럽 창립, 문화 페스티벌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것. 정말 놀라운 일들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를 올해의 학생으로 선정하기로 했어. 축하한다. 유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졸업 앨범에 특별 페이지도 할애할 예정이야. 내 이야기는 우리 학교 역사에 길이 남을 거야. 유나는 감격해서 눈물이 났다. 몇 달 전만 해도 숨고 싶어 했던 자신이 이제는 학교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어요. 에스텔라와 다른 친구들, 그리고 가르시아 선생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것도 내가 훌륭한 리더라는 증거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지. 그날 저녁 유나는 가족과 함께 이 소식을 나눴다. 와, 올해의 학생이라니.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유나야. 아버지도 감격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유나가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용기를 냈고. 아버지가 말했다. 맞서 싸우는 것도 용기였어요. 아빠가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웠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12월 마지막 주 학교에서는 유나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올해의 학생 시상식이었다. 학교 강당에 모든 학생들이 모였다. 유나가 무대에 올라가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나, 유나, 유나. 학생들이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윌리엄스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올해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박유나 학생은 처음에는 작고 조용한 전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지켰고 더 나아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목소리 클럽을 통해 우리는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배웠고 문화 페스티벌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나 학생은 작지만 누구보다 용감한 학생입니다. 그녀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나가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할 차례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외로웠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에스텔라 같은 친구들, 한 목소리 클럽 멤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학교가 모든 학생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큰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유나, 유나, 유나.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유나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유나, 정말 감동적이었어. 브리트니가 말했다. 너 덕분에 우리 학교가 정말 좋아졌어. 다른 학생들도 말했다. 심지어 예전에 유나를 괴롭혔던 브래드도 다가왔다. 유나, 미안해. 브래드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괜찮아요?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용감해. 우리 모두 용감할 수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요. 2월 졸업 앨범이 나왔다. 유나의 특별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박유나 마이너스 작지만 누구보다 용감한 아이. 한국에서 온 17세 소녀 유나는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웠다. 그녀의 용기는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학교 전체를 변화시켰다. 한 목소리 클럽의 창립자로서 그녀는 다양성이 분열이 아닌 화합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옐로우 몽키라고 불렸던 소녀가 이제는 웨스트뷰 고등학교의 자랑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작은 전설로 남을 것이다. 용기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유나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졸업식 날 유나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유나, 고등학교 졸업 축하해. 에스텔라가 달려와서 안았다. 고마워, 에스텔라. 너도 축하해.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맞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목소리가 아니야.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졸업 후 유나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차별에 맞선 용감한 한국 소녀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다. 박유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와 끈기, 그리고 함께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소녀의 용기가 어떻게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이다. 오늘날 웨스트뷰 고등학교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지만 용감한 한국 소녀의 이야기가 있다. 유나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웨스트뷰 고등학교에는 유나 홀이라는 이름의 다문화 교류실이 생겼다. 그곳에서는 매년 한 목소리 문화 페스티벌이 열리고 새로운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벽에는 유나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용기의 크기는 몸의 크기와 관계없다. 진정한 용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박유나 마이너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목소리 클럽의 모토가 새겨져 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유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웨스트뷰 고등학교의 전설이 되었다. 작고 조용했던 한국 소녀가 용기를 내어 차별에 맞서 싸우고 마침내 학교 전체를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 그녀의 전설은 오늘도 새로운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지는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박유나 작지만 누구보다 용감했던 그 소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작은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